내일 아침 당신 두 발로 걸어서 저 문 박차고 나게 해줄게요. 어둠이 내려앉은 신혼 첫날 밤, 신부 이연아가 내뱉은 말은 달콤한 맹세가 아니라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예물시계 대신 낡은 침통에서 꺼낸 날카로운 장침이 창밖에 번개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별장에는 그 누구도 건드려선 안 되는, 아니 영원히 썩어가게 두어야만 하는 금기시된 남자의 다리.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죽어버린 다리 위에 올라타 3년 동안 굳게 막혀버린 혀를 향해 침끝을 겨누었습니다. 살기 위해 거부하는 남자와 살리기 위해 제압하는 여자,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에 묻히던 그 긴박한 밤. 결국 금기를 깨뜨린 그녀의 손끝에서 검붉은 독혈이 튀어오르며 멈춰있던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빛 대신 팔려온 이 시골 처녀는 무슨 배짱으로 감히 신의 영역인 기적을 장담했던 걸까요? 그날 밤 세상과 단절된 저 별장의 문 뒤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인적 드문 곳에 덩그라니 서 있는 대성그룹의 별장은 화려했지만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높은 담벼락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했고 창문마다 쳐진 쇠창살은 이곳이 요양을 위한 곳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죠.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 강준혁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의 샹들리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의문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후 그는 이 별장에 유배되었습니다. 한때 재계 서열 1위 대성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였던 그는 이제 혼자서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폐인이 되어 있었죠.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별장 관리인 박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험상궂은 인상에 덩치가 큰 사내로 준혁을 감시하는 간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손에 들고 있던 턱시도 한 벌을 침대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일어날 시간입니다, 새신랑 도련님. 오늘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언제까지 시체처럼 누워 계실 겁니까? 박 씨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신랑이라는 단어가 끔찍한 악몽처럼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계모 조 여사는 준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기막힌 수를 썼습니다. 그를 시골 처녀와 강제로 결혼시켜 세간의 이목을 돌리고 별장에 영원히 가둬둘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박 씨는 대답 없는 준혁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비된 다리가 힘없이 침대 아래로 툭 떨어졌습니다. 박 씨는 준혁의 몸을 짐짝처럼 다루며 셔츠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단추를 채우는 손길이 투박하고 거칠어 살이 찝혔지만 준혁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특별히 고르신 처자입니다. 집안 빚 갚느라 팔려온 주제에 인물은 반반하더군요. 도련님 수발들기로 각서까지 쓰고 혼인신고도 마쳤으니 이제 빼도 박도 못하십니다. 박 씨는 킬킬거리며 준혁의 목에 나비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 꽉 조여진 넥타이가 준혁의 목을 옥죄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준혁의 숨통을 조여오는 계모의 손길 같았습니다. 준혁은 휠체어에 앉혀져 거실로 끌려나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구색을 갖추기 위한 조화 꽃장식이 초라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기괴한 결혼식장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낡은 트럭에서 내린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연아였습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 대신 색이 바랜 원피스에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을 뿐이었죠. 화려한 예식도 하객도 없는 이 자리에서 그녀는 덤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 씨가 준혁의 휠체어를 연화 앞으로 밀었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오늘부터 한 이불 덮보잘 부부십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어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돈 몇 푼에 팔려온 주제에 내 눈앞에서 꺼져. 준혁이 으르렁거리듯 내뱉었습니다. 보통 여자라면 겁을 먹거나 울음을 터뜨렸을 테지만 연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준혁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갈 곳이 없어서 온 것도 아니고요. 당신 아내로 살라니까 그렇게 하러 왔습니다. 투박한 사투리였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기가 찼습니다.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무서워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해야 할 일을 하러 온 사람처럼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두 사람의 기싸움을 구경하며 혀를 찼습니다. 첫날부터 부부싸움이 대단하시네. 아무튼 서류 정리 끝났으니까 두 분이 지지고 볶든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이만 빠져드릴게. 뜨거운 첫날 밤 보내십시오. 박 씨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거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어색하고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올라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혼수품이 아니라 낡은 침통과 약초 주머니, 그리고 오래된 책 한 권이었습니다. 준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당이라도 데려온 건가? 꼴값 떨지 말고 당장 나가. 네가 있을 곳 아니니까. 연하는 대꾸 없이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보따리에서 꺼낸 약초를 넣고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준혁은 그 냄새가 역겨웠습니다. 매일 아침 계모가 보내오는 독한 한약 냄새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내 말 안 들려? 나가라고! 준혁이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던 화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화병이 박살나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연화의 발치에도 유리 조각이 튀었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빗자루를 가져와 파편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 끓여진 차를 쟁반에 받쳐들고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리 지르림 있는 거 보니 죽을 때는 안 됐네요. 이거 마셔요. 속 편해지는 차니까. 연하가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찻잔을 쳐내려 손을 휘둘렀지만 연하가 재빨리 피했습니다. 귀한 약초예요. 쏟으면 당신만 손해지. 그녀는 억지로 찻잔을 준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여자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거쳐간 수많은 간병인이나 도우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준혁의 지랄 맞은 성격을 견디지 못하고 며칠 만에 도망쳤거나 준혁을 무시하고 돈만 챙기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준혁을 환자가 아닌 대등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뻔뻔하게 말이죠. 밤이 되자 산속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퇴근하면서 별장의 모든 문을 밖에서 잠그고 갔습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준혁과 연하는 꼼짝없이 이 집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연하는 안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폈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누워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여기서 자려고? 부부라면서요. 그럼 각방 써요? 연하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바닥에 요를 깔았습니다. 미쳤군. 또 내 환장해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가만 안 둬. 준혁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연하는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걱정 마요. 그쪽 몸, 내 취향 아니니까. 근데 씻겨는 줘야겠네요. 땀 냄새 나서 내가 못 자겠어. 연하는 욕실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와 수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연하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거칠지는 않았습니다. 따뜻한 수건이 몸에 닿자 긴장했던 근육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마비된 다리를 닦을 때 그녀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연하는 준혁의 발바닥을 꾹꾹 눌러보았습니다. 아무 감각도 없었지만 준혁은 기분 나쁜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요. 발이 너무 차네. 연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준혁의 발을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단순한 마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눈치였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 방 안의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낯선 여자와 한 방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바닥에서 자고 있던 연하가 부스럭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준혁은 긴장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연하가 달빛을 등지고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가늘고 긴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침이었습니다. 준혁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연하가 재빨리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요. 박 씨가 밖에서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연하의 목소리는 낮고 은밀했습니다. 그녀는 침을 들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은색 침끝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당신, 다리 못 쓰는 거 아니야. 안 쓰는 거지. 연하의 뜬금없는 말에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독이 퍼져서 혈이 막힌 거예요. 내가 그거 뚫어줄 수 있어요. 연하는 준혁의 다리 위에 올라타듯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혁이 발버둥 쳤지만 연하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나. 너 누구야? 누구긴, 당신 마누라지. 연하는 씩 웃으며 준혁의 허벅지 안쪽에 침을 꽂았습니다. 찌릿한 통증이 준혁의 척추를 타고 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다리의 감각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준혁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하는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오늘 밤엔 좀 아플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근데 참아요.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당신 두 발로 걸어서 저 문 박차고 나가게 해줄 테니까. 준혁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다리에서 느껴지는 이 뜨거운 통증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번쩍이는 번개빛에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구원자 같기도 하고 저승사자 같기도 했습니다. 지독하고 긴 첫날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천둥 소리가 벼락처럼 내리꽂히며 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묻혀 강준혁의 비명은 방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했습니다. 허벅지 안쪽 깊숙이 파고든 침은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 같았습니다. 준혁은 침대 시트를 쥐어뜯으며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3년 동안 죽어있던 감각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열이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연하는 준혁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을 비틀어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준혁의 몸 안에 쌓인 독과 그것을 몰아내려는 연하의 사투였죠. 준혁이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여자야, 그만해. 죽일 셈이야? 연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죽은 살을 살리는데 이 정도 아픔도 없으면 그게 도둑놈 심보지. 가만히 있어요. 침 부러지면 당신만 고생하니까.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침통에서 더 긴 침을 꺼냈습니다. 준혁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그는 상체를 일으켜 연하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예상했다는 듯 준혁의 어깨를 한 손으로 눌러 제압했습니다. 약초 캐러산을 타며 다져진 그녀의 악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힘 빼요. 근육 긴장하면 더 아파요. 연하는 준혁의 종아리, 발목, 그리고 발가락 끝에 순식간에 침을 놓았습니다. 준혁의 다리가 제멋대로 튀어올랐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다리가 마치 펄떡거리는 생선처럼 움직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기괴하면서도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연하는 침을 다 놓은 뒤 보따리에서 쑥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라이터로 쑥에 불을 붙이자 매캐하고 독한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급스러운 별장 침실이 순식간에 한약방처럼 변했습니다. 연하는 타오르는 쑥 뭉치를 침머리에 올렸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침을 타고 피부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준혁은 뜨거움에 몸부림쳤습니다. 뜨거워. 치워. 살타는 냄새 안 나. 준혁이 악을 썼지만 연하는 쑥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이 빠지려면 열이 들어가야 해요. 당신 뼛속까지 냉기가 가득 차서 웬만한 열로는 뚫지도 못해요. 연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쑥을 갈고 침을 튕겼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준혁의 다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준혁은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악마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절박해 보였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려는 어미처럼 혹은 무너지는 집을 떠받치는 기둥처럼 필사적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팔려온 여자라면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었습니다. 준혁의 머릿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준혁의 고통이 조금씩 무뎌지고 대신 묵직한 나른함이 찾아왔습니다. 다리에서 시작된 열기가 복부를 타고 가슴까지 올라왔습니다.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며 침대 옆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옷도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1차전 끝났어요. 잠깐 쉬었다가 등 쪽 할 거예요. 연하가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간병인이라며. 외할아버지가 약초꾼이었어요.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명의손녀로 30년 살았으면 죽은 사람도 살려야죠. 연하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얼굴에 묻은 땀과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힘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이 닿는 느낌이 싫지 않았습니다. 차가웠던 자신의 몸과 달리 그녀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온기가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연하는 준혁을 돌아눕히기 위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등 돌려요. 척추 따라 동맥을 뚫어야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준혁은 힘겹게 몸을 비틀었습니다. 연하가 끙소리를 내며 그의 몸을 밀어주었습니다. 준혁의 상의가 말려 올라가고 그의 창백한 등이 드러났습니다. 연하는 쑥 뜸을 뜨기 위해 준혁의 등뼈를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척추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등 한가운데를 지나 견갑골 아래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연하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준혁은 등 뒤에서 느껴지던 손길이 멈추자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왜 그래?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연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준혁의 오른쪽 견갑골 아래에 있는 흉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입은 듯 피부가 쭈글쭈글하게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불길이 핥히고 지나간 듯한 선명한 자국이었습니다. 연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강원도 산골 마을을 덮쳤던 거대한 산불. 매캐한 연기 속에서 어린 연하는 길을 잃고 울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그녀를 집어삼키려던 순간 누군가가 그녀를 덮쳐 안고 구렁텅이로 굴렀습니다. 어떤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등으로 떨어지는 불붙은 나뭇가지를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그때 소년의 등에서 타오르던 옷가지와 살이 타는 냄새. 연하는 그 끔찍한 기억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 소년 덕분에 살았지만 소년의 얼굴은 보지 못한 채 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의 등에 그때와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이 흉터,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생긴 거예요? 준혁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몰라. 어릴 때 별장 근처에서 불장난하다 다쳤다나 봐. 기억도 안 나. 준혁에게는 잊고 싶은 혹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억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연하에게는 생명의 은인에 대한 단서였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흉터를 쓸어내렸습니다. 준혁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만지지 마, 기분 나빠. 준혁이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연하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이 버렸다고 생각했던 이 남자가 사실은 자신을 살려준 그 소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연하는 감정을 추스르며 다시 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 대한 빚을 갚는 일이었습니다. 아플 거예요. 이번엔 진짜 깊게 찌를 거니까. 연하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왜 변했는지 의아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준혁의 등 혈자리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고통은 아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척추 신경을 직접 건드리는 듯한 찌릿함에 준혁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헐떡였습니다. 준혁이 베개를 물어뜯으며 신음했습니다. 고통을 참으려 온몸에 힘을 주자 근육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연하는 한 손으로 준혁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혹은 어린 연하가 무서워할 때마다 불러주던 자장가 같은 선율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멜로디가 독특한 곡이었습니다. 슬프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느낌을 주는 곡조였죠. 연하의 허밍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방 안을 채웠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준혁의 움직임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그의 귀에 익숙한 선율이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준혁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멜로디를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낯선 여자가 흥얼거릴 만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 곡은 세상에 발표된 적 없는 곡이었습니다. 준혁이 14살 때 처음으로 작곡해서 오직 자신의 피아노 스승이었던 이 선생에게만 들려주었던 습작이었으니까요. 제목도 붙이지 않았던,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쳤던 그 곡을 이 산골 처녀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준혁은 고개를 돌려 연하를 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노래 준혁이 쥐어짜듯 물었습니다. 어디서 들었어? 연하는 침을 놓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이거요? 우리 아빠가 자주 부르던 건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자가 만든 곡이라고 했어요. 준혁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아빠의 제자. 그렇다면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스승, 이 선생이라는 말인가요? 준혁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운전했던 차에서 죽은 스승,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은 그분의 딸이 지금 내 아내가 되어 내 등에 침을 놓고 있다니. 이것은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준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를 죽게 한 놈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사무치는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연하는 준혁이 우는 것을 보고 고통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미안해요. 많이 아프죠?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연하는 더욱 다정하게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준혁에게는 더 큰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자 준혁의 몸에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등과 다리에 꽂힌 침 주변으로
검붉은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소가 빠져나오는 신호였습니다. 동시에 준혁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준혁이 덜덜 떨며 웅크렸습니다. 이불을 2개나 덮어주었지만 치아까지 부딪힐 정도로 떨었습니다. 명현 반응이었습니다. 몸이 회복되기 위해 겪는 마지막 관문이었죠. 연하는 마른 수건을 있는 대로 꺼내 준혁의 몸을 닦아냈습니다. 닦아내도 금세 다시 끈적한 땀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땀에서는 독한 약 냄새가 났습니다. 준혁의 몸속에 얼마나 많은 독이 쌓여 있었는지 짐작게 했습니다. 연하는 준혁을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눠주려는 듯이요. 준혁의 등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준혁은 몽롱한 정신 속에서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잘못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피아노 치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그의 헛소리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재의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준혁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무 잘못 없어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그녀는 밤새도록 그 말을 주문처럼 반복했습니다. 준혁이 진정될 때까지 그녀는 한숨도 자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준혁의 다리를 주무르고 혈 자리를 눌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오를 정도였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잦아들고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준혁의 거친 숨소리도 평온해졌습니다. 열이 내리고 식은 땀도 멈췄습니다. 연하는 기진맥진하여 침대 머리맡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준혁의 발끝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준혁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연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혁의 발을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체처럼 차갑던 발에 혈색이 돌고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막혀있던 댐이 무너지고 물길이 트인 것입니다. 준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머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리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달랐습니다. 내 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발가락이 이불에 닿는 느낌이 어떤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3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내 몸의 감각이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돌려 옆에 엎드려 있는 연하를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땀에 젖은 얼굴, 붉게 충혈된 눈. 자신을 살리기 위해 밤새 사투를 벌인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고마움이기도 했고 미안함이기도 했으며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안도감이기도 했습니다. 연하가 부스스 고개를 들고 준혁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깼어요? 좀 어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 쉬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리가 찌릿해.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 연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맑아서 준혁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다행이다. 신경이 살았어요. 이제 약속 지킬 시간이에요.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창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커튼을 활짝 젖혔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둠과 습기로 가득 찼던 방이 순식간에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연하는 준혁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밥값 해야죠. 그녀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준혁은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해야만 했습니다. 저 여자가 밤새 만들어준 기적을 헛되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준혁은 침대 난간을 잡고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리를 침대 아래로 내렸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차가움마저도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일어설 차례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살 틈으로 비스듬히 꽂히는 시각, 준혁의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하는 준혁의 허리에 팔을 감아 그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마비되었던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던 무릎이 펴지고 발바닥이 바닥을 지탱했습니다. 비록 연하에게 기댄 상태였지만 그것은 분명한 직립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눈높이가 달라진 세상. 준혁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빈혈 때문이 아니라 감격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때문이었습니다.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연하가 단호하게 말하며 준혁을 다시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준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연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더 할 수 있어. 느낌이 왔다고. 욕심부리다 근육 파열되면 도로 아미타불이에요. 그리고 지금 누가 들어오면 어쩌려고요? 연하의 지적에 준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눈과 귀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관리인 박 씨는 계모 조여사가 심어놓은 사냥개나 다름없었죠. 준혁이 걷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그를 주저앉힐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리가 아니라 목숨을 노릴지도 모를 일이었죠. 연하는 준혁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분간은 철저히 숨겨야 해요. 당신 다리 나은 거 알면 밥그릇 뺏길까봐 겁낼 사람들 천지니까. 준혁은 연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돈에 팔려온 속물이라 경멸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유일한 아군이자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평생 갚아야 할 죄책감의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준혁은 묻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꿀꺽 삼켰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그가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걷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연하는 재빨리 준혁의 다리 위에 담요를 덮어가렸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널브러져 있던 침통과 쑥 뭉치를 발로 차서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은 평범한 병실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벌컥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박 씨가 불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김없이 검은 한약 파우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역한 냄새가 순식간에 방 안의 맑은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아침부터 문은 왜 걸어 잠그고 그럽니까? 부부 금실 좋은 건 알겠는데 약 드실 시간은 지켜야죠. 박 씨가 빈정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감방을 점검하는 간수처럼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준혁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박 씨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준혁의 안색이 어제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처럼 창백하고 푸석했던 얼굴에 묘한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눈빛 또한 흐리멍덩하지 않고 또렷하게 살아 있었죠. 박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안색이 꽤 좋으시네. 밤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 그 말 속에는 의심의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태연하게 연기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기침을 콜록거리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새 사람이 들어와서 잠을 설쳤더니 머리가 울려. 나가. 준혁의 연기에 박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 까칠한 거 보니 기운이 좀 나시나 보네. 자, 이거 드시고 정신 차리십시오. 사모님이 특별히 공수해온 귀한 약입니다. 박 씨는 파우치를 뜯어 컵에 콸콸 따랐습니다. 검붉은 액체가 출렁거렸습니다. 연하는 그 액체를 보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제 냄새로만 확인했던 그 독약이었습니다. 박 씨가 컵을 준혁의 입가에 들이밀자 연하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제가 먹일게요. 아저씨는 나가보세요. 연하가 컵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박 씨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어라? 이 여자가 어디서 건방지게 내가 먹이는 게 불만이야?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환자한테 그렇게 강제로 먹이면 살해 들려요. 연하는 지지 않고 박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 씨는 연하의 당돌함에 기가 찬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이고, 하루 만에 안방마님 행세시네. 그래, 네가 먹여봐. 한 방울이라도 남기면 내년 밥은 없을 줄 알아. 박 씨는 팔짱을 끼고 지켜보겠다는 듯 문가에 섰습니다. 연하는 컵을 들고 준혁에게 등을 돌려 앉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박 씨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연하는 입모양으로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마시는 척만 해요. 준혁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는 숟가락으로 약을 떠서 준혁의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동시에 숟가락을 살짝 기울여 약물이 준혁의 목을 타고 턱받이 수건으로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준혁은 꿀꺽 소리를 내며 목울대를 움직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연하의 손놀림은 교묘했습니다. 마치 정성스럽게 먹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준혁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수건은 점점 검게 물들어갔습니다. 다 드셨어요. 연하가 빈 컵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박 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컵과 젖은 수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약이 사라진 건 사실이었기에 트집을 잡을 순 없었습니다. 쟤 촌년이라 그런지 잔머리는 잘 굴리는군. 다음부턴 그렇게 질질 흘리지 마. 그게 한 첩에 얼마짜린 줄 알아? 박 씨는 투덜거리며 빈 컵을 챙겼습니다. 그때 준혁이 갑자기 심한 헛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욱, 욱. 준혁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연하가 놀란 척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왜 이래요? 준혁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사실 반은 연기였고 반은 실제였습니다. 입안에 남은 소량의 약 기운만으로도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거든요. 박 씨는 당황하기는커녕 싸늘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엄살 그만 피우십시오. 명령 반응이니까 몸에 독이 빠지느라 그런 거니 감사히 여기시라고요. 명연 반응이라니. 독을 주입해놓고 치료되는 과정이라 속이는 그 뻔뻔함에 연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인간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박 씨가 나간 뒤 연하는 급히 준혁에게 물을 먹여 입안을 헹구게 했습니다. 준혁은 물을 뱉어내며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저 자식 알고 있어. 내가 이 약 먹고 죽어가고 있다는 걸. 준혁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연하는 젖은 수건을 비닐봉지에 밀봉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증거로 남겨둘게요. 나중에 성분 분석하면 꼼짝 못할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공범자가 된 듯한 묘한 유대감이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 씨가 다시 연하를 불렀습니다. 어이, 새색시 따라와. 집안일 좀 가르쳐 줄 테니. 박 씨는 연하를 데리고 별장 구석구석을 돌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왕국을 안내하는 왕처럼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내는 단순한 집안일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이쪽 서재는 회장님 오실 때만 여는 곳이야.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 네가 다 닦아내야 해. 부엌, 식재료는 내가 관리한다. 쌀 한 톨이라도 빼돌리다 걸리면 손목 나갈 줄 알아. 그것은 경고이자 협박이었습니다. 박 씨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1층 복도 끝 육중한 철문 앞이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이었습니다. 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2개나 채워져 있었고 출입 금지라는 붉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문을 손바닥으로 탕탕 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잘 들어, 이 집에서 네가 갈 수 없는 곳은 딱 한 군데야. 바로 여기. 연하는 짐짓 모른 척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딘데요? 창고인가요? 알 필요 없어. 그냥 지옥 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도련님이 저기 들어가려다가 다리가 저 꼴이 된 거야. 재수 없는 물건들이 들어있거든. 박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전에 있던 간병인 하나가 호기심에 여기 기웃거리다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그날 밤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지. 산짐승 밥이 됐다는 소문도 있고. 연하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눈빛은 진심으로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 문 안에 준혁의 과거,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가 갇혀 있다는 걸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준혁의 헛소리 속에서 피아노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연하의 공포에 질린 표정을 보고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명심의 호기심은 고양이를 죽이고 주제 넘은 년은 명대로 못 사는 법이야. 그때 박 씨의 주머니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사모님, 박 실장입니다. 계모 조여사의 전화였습니다. 연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유, 걱정 마십시오. 태색 씨가 아주 얌전하니 말도 잘 듣습니다.
도련님요? 여전하죠 뭐. 오늘 아침에도 약 드시고 한바탕 개워내셨습니다. 기력이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박 씨는 준혁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거짓 보고를 하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네. 분부대로 양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넘기기 힘들 것 같으니 마음에 준비하시는 게. 연하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들은 준혁이 자연사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전화를 끊고 연하를 돌아보았습니다. 뭘 봐? 가서 저녁 준비나 해. 오늘은 도련님 몸보신 좀 시켜드려야겠어. 약 기운 잘 받게 맵고 짠 건 피하고. 연하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박 씨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연하는 싱크대에 물을 틀어놓고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도살장이었습니다. 준혁은 도축을 기다리는 가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하는 주머니에서 외할아버지의 침통을 꺼내 꽉 쥐었습니다. 살려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서도 과거의 인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이 악랄한 범죄를 묵인할 수 없다는 인간적인 분노가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던 연하의 눈에 뒷마당에 있는 장독대가 들어왔습니다. 박 씨가 아끼는 장아찌와 젓갈이 담긴 항아리들이었습니다. 연하의 머릿속에 기막힌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찬장에 있던 소금 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으로 나가 장독대 뚜껑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박 씨가 가장 아끼는 귀한 명란젓 항아리에 소금을 한 바가지 더 붓고 먹다 남은 상한 우유를 몰래 부어버렸습니다. 소심하지만 확실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녀는 산에서 캐온 설사초 뿌리를 잘게 다져 박 씨가 먹을 국에만 몰래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박 씨는 화장실에서 살다시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틈을 타야 했습니다. 준혁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고 지옥문이라 불리는 저 지하실의 봉인을 풀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박 씨는 자신의 국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솜씨는 제법이네. 촌에서 자라서 그런지 손맛은 있어. 박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쩝쩝거렸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셌습니다. 준혁은 연하가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밥을 먹는 척하며 국물을 식탁 아래로 쏟아버렸습니다.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 준혁의 방. 박 씨가 퇴근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연하는 준혁의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박 씨가 먹는 국에 약을 탔어요. 내일 새벽이면 배탈이 나서 정신없을 거예요. 준혁은 놀란 눈으로 연하를 보았습니다. 너 겁이 없구나. 겁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일 박 씨가 화장실 들락거릴 때 우리 지하실 딸 거예요. 지하실? 거긴 왜? 당신 기억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가는 비상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원래 부잣집 지하실엔 다 그런 거 있다던데. 연하의 엉뚱한 추측에 준혁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준혁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은 후들거리고 힘이 없었지만 연아와 함께라면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기어서라도 나가야 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육장에서 탈출하기 위해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비가 절망이었다면 오늘의 비는 결전을 알리는 서곡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실의 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들은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독을 품은 사냥개가 잠든 사이 상처 입은 두 영혼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의 별장은 기괴한 신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연아가 박 씨의 국에 탄 설사초가 제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죠. 화장실 문을 부여잡고 끙끙거리는 박 씨의 비명은 준혁과 연아에게는 자유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연아는 준혁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창고에서 챙겨온 쇠지렛대와 손전등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이미 휠체어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긴장으로 시퍼렇게 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오지 않을 것임을 서로가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아는 준혁의 휠체어를 밀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혹여나 박 씨의 귀에 들어갈까 연아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쪽에서 변기물 내려가는 소리와 함께 박 씨의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음에 묻혀 두 사람은 무사히 1층 복도 끝 지하실 철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붉은색으로 적힌 출입 금지 팻말이 도깨비 눈처럼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굳게 잠긴 자물쇠는 녹이 슬어 더욱 단단해 보였습니다. 연아는 쇠지렛대 끝을 자물쇠 고리에 끼워 넣었습니다. 소리 좀 날 거예요. 꽉 잡아요. 연아가 온몸에 체중을 실어 지렛대를 눌렀습니다. 끼익, 쇠가 비틀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화장실 쪽을 주시했습니다. 다행히 박 씨는 자신의 고통에 겨워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연아는 이마에 핏대가 설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열려라. 제발. 그녀의 간절함이 통했을까요? 팅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자물쇠 고리가 튕겨나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자물쇠는 마치 죽은 뱀처럼 보였습니다. 연아는 떨리는 손으로 철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기 경첩이 녹슨 탓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서늘한 냉기가 훅 끼쳐 나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덤 입구 같았습니다. 연아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어둠 속을 가르는 빗줄기를 따라 먼지가 춤을 추듯 날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휠체어를 밀고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고 깊었습니다.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은 오직 한 곳을 향했습니다. 공간 한가운데 거대한 천으로 덮여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형체만으로도 준혁은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12년 전 스스로 버리고 도망쳤던 자신의 분신이자 영혼이었습니다. 연하는 준혁을 그 앞에 세워두고 천자락을 잡았습니다. 준비됐어요? 준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가 천을 확 걷어냈습니다. 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나는 사이로 검고 유려한 곡선의 그랜드 피아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타인웨이. 준혁이 평생을 함께했던, 그리고 사고 이후 계모에 의해 강제로 봉인되었던 바로 그 악기였습니다. 건반 뚜껑은 닫혀 있었지만 준혁의 귓가에는 벌써 환청처럼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을 뻗어 피아노 다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칠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눈물이 왈칵 솟았습니다. 안녕. 오랜만이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연하는 말없이 건반 뚜껑을 열었습니다. 흑백의 건반들이 가지런히 드러났습니다. 오랜 시간 갇혀 있었음에도 건반은 여전히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쳐봐요. 당신이 기억하는 그 소리 맞는지. 연하의 말에 준혁은 주저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버린 건 아닐까, 소리가 엉망이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연하가 그의 손을 잡아 건반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준혁은 심호흡을 하고 건반을 눌렀습니다. 딩! 맑고 깊은 울림이 지하실의 정적을 깨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준혁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한음, 두음. 준혁의 손가락이 기억을 되살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렸지만 이내 물 흐르듯 유려한 선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쇼팽의 발라드 1번. 격정적이고 슬픈 멜로디가 지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혁은 무아지경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사실도, 이곳이 감옥 같은 지하실이라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저 음악과 하나가 되어 폭주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날아다녔습니다. 억눌렸던 3년의 분노, 슬픔, 그리고 갈망이 손끝을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연하는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의 왕이었습니다. 곡이 절정을 향해 치닫자 준혁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강렬한 화음을 누르는 순간 쾅 하고 소리가 울렸습니다. 건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의 발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였습니다. 동시에 댐퍼 페달이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소리의 울림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준혁은 멈칫했습니다.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오른쪽 발이 페달을 꾹 밟고 있었습니다. 의식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에 몰입한 나머지 몸이 기억하는 대로 근육이 반응한 것입니다. 움직였어. 준혁이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연하가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다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봐요. 내가 뭘 했어요. 당신 다리 죽은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연하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발을 쳐다보며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다시 꿈꿀 수 있다는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피아노 소리에 묻혀 듣지 못했던 문 열리는 소리. 준혁과 연아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하실 입구, 어둠 속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쪽을 비추자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그는 배를 움켜쥔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눈만은 경악으로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히 금기를 깬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어서서 페달을 밟고 있는 준혁의 두 다리, 그리고 울려 퍼진 피아노 소리. 자신들이 죽인 줄 알았던 사자의 부활을 목격한 공포였습니다. 도련님, 박 씨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닦고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더 이상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자를 되찾으러 온 주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고요한 지하실, 세 사람 사이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비밀은 깨졌고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씨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딱 벌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피아노 페달을 밟고 있는 강준혁. 그것은 그가 알고 있던 무기력한 식물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공포는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감시하던 죄수가 감히 탈옥을 시도했다는 사실에 대한 간수의 본능적인 적개심이었습니다. 이 배신자 새끼들이 박 씨가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배를 움켜쥔 채였지만 그의 덩치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준혁은 본능적으로 연아를 등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리에 힘이 온전치 않아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박 씨가 준혁의 멱살을 잡고 피아노 위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건반들이 불협화음을 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가 멀쩡해? 그동안 우릴 속여? 하모님이 알면 넌 죽은 목숨이야. 박 씨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이 상황을 찍어 조 여사에게 전송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아가 쇠질의 때를 들어 박 씨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박 씨가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을 뒹굴며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 씨가 독이 오른 눈으로 연아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촌년이 미쳤나? 그가 연아에게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준혁이 박 씨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악력. 3년간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단련된 준혁의 상체 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준혁은 박 씨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 박 씨는 준혁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게다가 아침에 먹은 설사초 때문에 뱃속이 요동치고 있어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그는 가장 비열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준혁의 트라우마였습니다. 제법인데. 그런데 도련님, 잊으셨나 봅니다. 저 피아노가 왜 여기 처박혀 있는지. 박 씨의 목소리가 뱀처럼 준혁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준혁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박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입을 놀렸습니다. 12년 전, 그 빗길, 당신 때문에 죽은 그 불쌍한 선생, 기억 안 나십니까? 준혁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스승님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무리하게 잡은 지방 공연. 준혁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조수석에는 이 선생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주오던 트럭. 사모님이 그러셨죠? 살인자가 무대 위에서 박수 받는 꼴은 못 본다고. 그래서 다리를 못 쓰게 만든 겁니다. 감옥 대신 휠체어에 앉혔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박 씨의 폭로에 연하는 숨을 멈췄습니다. 계모가 준혁에게 독을 먹인 명분. 그것은 단순한 후계자 싸움이 아니라 죄인에 대한 단죄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준혁은 바들바들 떨며 피아노를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운전했잖아. 네가 죽였어. 박 씨의 고함이 지하실을 울렸습니다. 준혁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끼익하는 브레이크 소리, 쾅 하는 충돌음, 그리고 자신을 감싸 안으며 피를 토하던 스승의 마지막 숨소리. 준혁아, 살아라. 너는 살아야 한다. 준혁은 죄책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스스로 걸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그의 신경을 다시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낄낄거렸습니다. 거봐. 넌 평생 기어다니는 게 어울려. 죗값을 치러야지. 그때 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연하가 박 씨의 뺨을 후려갈긴 것입니다. 박 씨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입 닥쳐. 연하의 목소리는 서늘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준혁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강준혁 씨 나봐요.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못 봐. 내가 죽였어. 너희 아버지를. 준혁의 입에서 기어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하가 스승의 딸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 그 말을 뱉어내는 준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연하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준혁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죽인 게 아니에요. 연하는 품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품 중 하나인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빠 일기장에 써 있어요. 그날 공연, 아빠가 가자고 조른 거라고. 제자 앞길 열어주려고. 무리해서 잡은 스케줄이었다고. 연하는 수첩을 펼쳐 준혁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빛바랜 글씨가 보였습니다. 우리 준혁이 재능이 너무 아깝다. 내 욕심에 빗길 운전을 하게 해 미안하다. 사고 며칠 전 날씨가 좋지 않다는 예보를 보고 걱정하며 쓴 일기였습니다. 아빠는 당신을 살리고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죄책감 속에 말라 죽길 바란 게 아니라 당신 손으로 그 곡을 완성하길 바랬다고요. 연하의 외침이 준혁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준혁은 멍하니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계모와 세상은 그를 스승을 죽인 페류나로 몰아갔고 그 프레임 속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자 당황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종이 쪼가리 하나로 살인죄가 없어져? 연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박 씨를 향했습니다. 살인죄?
진짜 살인자가 누군지 따져볼까? 연하는 박 씨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3년 동안 멀쩡한 사람한테 마비약 먹이고 사고 트라우마 이용해서 병신 만든 거 그게 진짜 살인 미수야. 박 씨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연하의 기세는 맹수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고 트럭 운전사 조 여사님 친척 동생이라면서요? 박 씨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것은 이 집안의 가장 깊은 금기였습니다. 어떻게 이 시골 여자가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사실 연하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마을 어르신들에게 들은 소문과 정황을 던져본 것이었죠. 하지만 박 씨의 반응을 보니 전곡을 찌른 게 분명했습니다. 너 그거 어디서? 박 씨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박 씨의 배에서 다시 꾸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극도의 긴장감과 설사초의 약효가 겹쳐 그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박 씨는 비틀거리며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연하의 부축을 받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피아노를 짚고 박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준혁은 젖은 눈으로 하지만 뚜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어. 나는 스승님을 죽인 게 아니라 스승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거야. 그리고 내 다리, 내 음악 뺏어간 사람들 절대 용서 안 해. 준혁의 선언은 지하실의 어둠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12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의 톱니바퀴가 다시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연하는 지하실 구석에 있는 밧줄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탈진한 박 씨를 피아노 다리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박 씨는 신음소리만 낼 뿐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실을 빠져나오며 준혁은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뒤돌아보았습니다. 먼지 쌓인 피아노가 마치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문이 닫히고 두 사람은 다시 어두운 복도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칼을 뽑아든 전사들이었습니다. 준혁이 연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알려줘서. 연하는 말없이 맞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폭풍의 눈 속에 들어온 듯한 고요함.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하실의 철문은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안에서는 박 씨의 웅얼거리는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미리 챙겨둔 자물쇠로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이로써 감시자는 도리어 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박 씨가 연락이 두절되면 의심 많은 조 여사가 사람을 보낼 것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요. 해 뜨기 전에 읍내로 나가야 해요. 연하가 준혁의 휠체어를 밀며 재촉했습니다. 준혁은 아직 다리에 힘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부축 없이는 걷기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연하가 타고 왔던 낡은 트럭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연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털털거리는 낡은 엔진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습니다. 준혁은 조수석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멀어지는 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간 자신을 가두었던 감옥이 빗줄기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해방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어디로 갈 거야? 우리 집안 병원은 안 돼.
전부 새어머니 사람들이야.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핸들을 꽉 쥐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도청 소재지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갈 거예요. 거긴 당신네 재단이랑 상관없으니까. 트럭은 꼬불꼬불한 산길을 위태롭게 내려갔습니다. 비포장도로의 덜컹거림이 준혁의 척추를 타고 올라왔지만 그는 통증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2시간 후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연아는 준혁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를 깊게 씌워주었습니다. 당직 의사는 준혁의 창백한 안색과 비정상적인 동공 반응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증상이 일반적인 영양실조가 아닌데요. 혹시 뭐 잘못 드신 거 있습니까? 준혁은 연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독을 먹었다고 말하면 경찰이 출동할 것이고 그러면 조 여사가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연아가 대신 나서서 침착하게 둘러댔습니다. 산에서 잘못 캔 약초를 다려 먹은 것 같아요. 천남성이나 뭐 그런 독초가 섞인 것 같은데 정밀 독성 검사를 좀 해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지만 준혁의 위급한 상태를 보고 알겠다며 체열을 지시했습니다. 차가운 주사바늘이 준혁의 팔뚝에 꽂혔습니다. 검붉은 피가 튜브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 계모가 준혁의 몸에 심어놓은 살이이자 그녀를 파멸시킬 결정적인 탄환이었습니다. 체열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병원 근처의 허름한 모텔로 몸을 숨겼습니다. 혹시 모를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긴장이 풀린 준혁이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낡은 벽지, 퀴퀴한 담배 냄새, 덜컹거리는 냉장고 소리. 화려한 별장에 비하면 누추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지만 준혁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과는 이틀 뒤에 나온대요. 급행으로 부탁했으니까.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연아가 편의점에서 사온 생수와 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힘없이 물었습니다. 만약 결과가 안 나오면 독이 이미 다 빠져나갔거나 검사로 안 잡히는 성분이면 어떡하지? 불안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박 씨를 감금한 그들이 오히려 범죄자가 될 판이었습니다. 연아는 준혁의 옆에 앉아 그의 차가운 손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걱정 마요. 내가 냄새 맡았잖아요. 그 독,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놈이에요. 절대 그냥 사라질 리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준혁은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두려운 것입니다. 거대한 재벌가를 상대로 가진 것 없는 두 사람이 벌이는 싸움이었으니까요. 기다림의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은 엿가락처럼 늘어져 흘러갔습니다.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박 씨의 비웃는 얼굴과 빗길 사고의 환영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시로 자신의 다리를 꼬집어 보았습니다. 감각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꿈이고 다시 깨어나면 차가운 별장 침대에 묶여 있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때마다 연아는 말없이 다가와 준혁의 다리에 침을 놓아주거나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살아있어요. 당신 다리도
당신도 그녀의 말은 준혁을 현실로 붙들어 매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모텔 방에 낡은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날카로운 벨소리에 준혁과 연하는 동시에 튀어올랐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쿵거렸습니다. 연하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병원 원무과 직원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준혁은 숨을 멈추고 그녀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연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뭐래? 나왔어? 연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혁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깊게 일렁였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대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보고 설명해야 할 게 있다고 빨리 오라는데요. 설명? 무슨 설명? 독성 수치가 상상 이상이래요. 이 정도면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난리예요. 준혁은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 그 말은 곧 명백한 살인 미수의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혁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기도 했고 분노의 포효이기도 했습니다. 가자. 준혁이 침대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연하의 부축 없이 혼자 힘으로 비틀거리며 섰습니다. 가서 내 진단서 받아. 그게 그 여자 목에 꽂을 칼이니까. 준혁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진실이라는 가장 뜨거운 무기가 쥐어질 예정이었으니까요. 대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자 조 여사가 회장 대행으로 공식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선 조 여사는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우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불의의 사고로 물러난 강준혁 전무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제가 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 아들은 몸과 마음이 병들어 요양 중이지만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동시에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휠체어를 탄 강준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낡은 정장을 차려입은 이연아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전무 아닌가? 위독하다더니 몰골이 말이 아닌데? 진짜 미친 거 아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입은 말끔한 수트 차림이었습니다.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상 위에 조 여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조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경호원 뭐 하는 거예요? 환자가 병실을 이탈해서 헛소리를 하러 왔잖아요. 당장 모시고 나가세요. 그녀의 지시에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준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연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정밀 진단서였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 사람은 환자가 아니라 살인 미수 피해자입니다. 연아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기세에 눌린 경호원들이 주춤했습니다. 연아는 그 틈을 타 강당 한쪽에 있는 방송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틀어요. 지금 당장. 이미 매수해둔 방송실 직원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단상 뒤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지하실에 묶인 관리인 박 씨의 자백 영상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시켰습니다. 마비약 먹여서 병신 만들라고. 그래야 경영권 뺏는다고. 영상 속 박 씨는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조 여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조 여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꺼, 저거 안 꺼, 저건 다 조작이야. 저 미친놈이 사람을 매수해서 쇼를 하는 거라고.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준혁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음해해? 평생 휠체어 신세나 지는 주제에 어디서 망발이야. 준혁은 휠체어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자신을 짓눌러왔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질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에서 연화의 쑥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준혁의 다리에 불을 지폈습니다. 준혁은 휠체어 브레이크를 풀고 상체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리고 허벅지에 힘을 주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준혁이 신음을 흘리며 엉덩이를 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다리에 고정되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그리고 마침내 준혁이 휠체어를 박차고 우뚝 섰습니다. 그의 키가 180이 넘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3년 만에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가 일어서는 순간 조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뒷걸음질 치다 힐이 꺾여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준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아직은 약간 절뚝거렸지만 그것은 분명한 인간의 보행이었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강당의 정적을 깨고 심장 박동처럼 울렸습니다. 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조 여사 앞까지 걸어가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품에서 마이크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약 안 먹었더니 이렇게 났더군요. 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성기를 통해 강당 구석구석까지 퍼졌습니다. 지난 3년 저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 다리는 병이 아니라 탐욕이 만든 족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족쇄는 끊어졌습니다. 준혁은 뒤돌아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준혁의 혈액 검사 결과지 독성 물질 검출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제 몸에 흐르는 피가 증거이고 지금 두 발로 서 있는 제가 증인입니다. 객석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기적에 대한 찬사이자 돌아온 왕에 대한 환호였습니다.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주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준혁의 시선이 연하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무대 구석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준혁을 보며 환호할 때 그녀는 묵묵히 그가 빛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혁은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연아 씨, 준혁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연하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은 모든 카메라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틀거리면서도 단호하게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저를 지옥에서 꺼내준 사람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 아내입니다. 준혁의 선언에 플래시 세례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연하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지만 준혁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약속했지. 걷게 해주겠다고. 준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마워,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그리고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아봐서. 그 말 속에는 스승에 대한 사죄와 그녀에 대한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준혁 씨. 연하는 준혁의 품에 안겼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팔로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의 다리는 더 이상 후들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의 지지대가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포옹은 길고 깊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연인만이 나눌 수 있는 전우애이자 깊은 사랑의 확인이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쳐 조 여사를 연행해 갔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지만 준혁은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연하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준혁은 연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주주들을 향해 섰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선 그곳이 바로 그들의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유난히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대성그룹 별장의 정원에도 연두색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달라진 것은 계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별장을 둘러싸고 있던 높은 담벼락의 쇠창살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철대문은 활짝 열려 마을 사람들이 오가는 산책로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곳은 유배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었죠. 정원 한켠 텃밭에서 호미지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연아였습니다. 그녀는 편안한 작업복 차림으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그녀의 얼굴은 훨씬 편안하고 환해졌습니다. 쫓기듯 살아야 했던 빚쟁이의 딸도 독품은 재벌가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사는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가 심고 있는 것은 쑥과 도라지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약초들이었죠. 여보, 그만하고 들어와. 새참 먹어야지. 현관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준혁이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휠체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비록 왼쪽 다리를 아주 조금 절뚝거렸지만 지팡이 없이도 걷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피나는 재활 훈련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준혁은 이제 누군가의 부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아는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오늘은 웬일로 국수예요? 솜씨 좀 부렸네. 당신이 노래를 불렀잖아. 비빔국수 먹고 싶다고. 두 사람은 정원 평상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준혁이 비벼준 국수를 한 입 가득 넣은 연아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제 식당 차려도 되겠어요. 대성그룹 회장 아들이 국수 장사라니. 어머니가 들으면 기절하시겠네. 준혁이 농담을 던지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에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간 조여사와 그 일당들은 죗값을 치르고 있었고 준혁은 경영권 대신 자유를 택했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자신은 이 별장에 남아 음악재단을 설립했죠. 가난한 음악 영재들을 후원하고 가르치는 일이 그의 새로운 직업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풍경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칙칙했던 가구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하실의 어둠 속에 갇혀 있던 그 피아노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율을 다시 한 피아노는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준혁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연아가 커피 2잔을 들고 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따라 아빠 생각이 나네. 연아가 피아노 건반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따뜻한 눈길로 연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길이 다음 주지? 이번엔 우리 둘이 같이 연주해드리는 게 어때? 같이요? 난 젓가락 행진곡밖에 못 치는데. 내가 가르쳐주면 되지.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인데 수강료는 공짜야. 준혁은 연아의 손을 잡고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준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자, 여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야. 힘 빼고 부드럽게. 준혁이 먼저 멜로디를 쳤습니다. 그 옛날 이 선생에게 들려주었던 자작곡 기적이었습니다. 슬프고 애절했던 단조의 곡은 이제 밝고 따뜻한 장조로 편곡되어 있었습니다. 연아는 준혁의 손가락을 따라 서툰 솜씨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어설픈 소리였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고 반주를 넣어주었습니다. 그의 풍성한 화음이 연아의 서툰 멜로디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지난 1년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왔던 시간들처럼요. 피아노 소리가 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열린 창을 넘어 숲속으로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연아는 연주하다 말고 준혁의 옆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진지하게 건반을 누르는 그의 표정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빠, 보고 있어? 아빠 제자, 이제 진짜 멋지게 살고 있어. 연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준혁도 느꼈는지 연주를 멈추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려 연아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을 담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두 사람은 산책을 나섰습니다. 별장 뒤편 숲길은 이제 두 사람이 매일 걷는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준혁은 연아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가끔 발이 돌부리에 걸려 휘청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연아가 그를 단단히 붙잡아 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아 씨, 준혁이 멈춰서서 불렀습니다. 그때 기억나? 첫날 밤에 당신이 그랬잖아. 내일 아침 걷게 해주겠다고. 연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랬죠. 내가 좀 무모했지. 아니, 당신은 약속을 지켰어. 단순히 다리만 고친 게 아니라 멈춰있던 내 시간을 걷게 해줬으니까. 준혁은 연아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걷게 해줄 거지? 내 인생 끝까지. 그것은 두 번째 프로포즈였습니다. 연아는 짐짓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밥값 하는 거 봐서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반달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숲길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앞으로 함께 걸어갈 수많은 내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그들의 인생에도 완연한 봄이 와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손끝에 큰 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